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페타시스 관련해서요, 제가 중요한 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다 못 드렸던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이 포함된 어떤 펀드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게 바로 ETF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이 펀드에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고, 이스페타시스에 돈이 몰리거나 그리고 또 환매가 되면 기초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해야 된다, 이 펀드 자체가.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를 높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ETF 정도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고, 그런 종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수 구성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 있죠, 권리락. 이 권리락은 어떤 권리가 떨어지는 날이다,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다, 그게 바로 2월 24일이고 이때 기관자금들 매도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다. 그런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다른데 상황과 추이를 좀 보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 기업 설명회하고 증권사에서 리포트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권리락일 이후에 또 어떤 추세가 만들어질지, 그리고 또 이게 어디에서 저항을 부딪히고 다시 빠질 수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2월 20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도 중요한 날인데 이때가 1차 발행가, 유상증자 이 확정 발행가 나오기 전에 제가 1차 발행가 나오고 2차 발행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2월 20일 목요일 이때를 기산일로 해서 산출이 되게 될 겁니다. 가안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1차 발행가 2월 20일 날 나오는 거하고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은 저희가 이 1차 발행가를 통해서 시장 가격과의 차이, 그 괴리,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매도 압력을 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고, 달력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유익한 정보들 준비해 왔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이스페타시스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 매매 주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하나증권, 삼성증권, 이런 증권사들입니다.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특히나 ETF 자금들에서 어떤 설정, 다시 말해서 신규로 늘어나는 그런 물량들, 기초자산 매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매한다 그러면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거고, 기초자산 매도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스페타시스가 포함이 되는 거고, 지정참가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 증권사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권사들에서 기계적으로 어떤 주문이 들어왔을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자금들이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는 증권사로 보시면 되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 보험사도 이제 고객들의 어떤 보험료를 받아서요, 대부분은 채권으로 운영을 해요. 채권으로 운영하지만 일정 부분은 또 주식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그런 자금을 운용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금들 이 보험사로 잡히게 되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증권이 있고 삼성자산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증권이 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있고, 그 운용사에서 펀드 상품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용사에서 직접적으로 사고 파는 부분, 사모펀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 제한, 그리고 또 가입하는 금액 단위 좀 다르다는 거. 그런데 제가 12월 3일 이날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많이 올랐죠. 26.78% 오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투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용사 자금이고 어떤 기계적인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모펀드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 자금 같은 경우는 이날 왜 그렇게 들어왔느냐? 디일렉이라는 언론사에서 김삼봉 회장이 제2호 인수 포기한다 뭐 이런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었어요. 보도 자료 나오고 공시로도 올라왔었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그런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그널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에 대한 부분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매매가 수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투신이나 사모펀드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또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투신이나 사모펀드들 특히나 기관자금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들로 주식에 대한 어떤 매매 이 부분이 결정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4일 날도 한번 보시면은 28%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또 투신이 또 한몫합니다. 올라갈 때. 그런데 이 이유가 여기에선 또 뭐가 있었냐면은 1월 23일 날 이스페타시스가 공시를 내요. 제2호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계약 해제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인수 안 하겠다라는 공시였죠.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도 내는데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제2호 인수에 들어가는 그런 자금 자체를 아예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영업일에 이렇게 주가 상승하면서 투신 쪽에서 사모펀드는 그 이전에 조금 매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2호를 인수하느냐 그리고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매매에 대한 어떤 결정들도 이루어진다. 투신하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상증자 일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권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 매매 주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이 주가와 발행가의 괴리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벤트 일에 이 매매 주체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 벤자민이 직접 운영하는 멤버십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에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캘린더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고요. 25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주주명부 연다. 주주명부. 그리고 주주명부에 있는 분들만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리락일 24일 이날은 왜 권리락일이라고 하느냐? 이날 만약에 매수를 하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권리락일이라고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들 그 최종적인 날짜가 21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1일 날 만약에 매수를 해요. 그러면 22일은 토요일이니까 영업일이 아니죠. 23일도 일요일이라서 영업일이 아니고 그래서 24일 1영업일 그리고 25일 2영업일 그래서 25일 날 주주명부에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만 어떤 주주명부에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사놓고 2영업일 지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이전에 사셨던 분들 매수해서 수익 나신 분들 권리락일 날 다 매도를 하더라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전에 매수를 해놨다가 권리락일 날 다 매도를 하더라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이유는 우선 24일 날 기준주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날 내가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요. 주주명부에서 빠지는 날은 언제냐면요. 26일 날 빠져요. 매수하고 주주명부에 올라갈 때까지도 2영업일 걸리고 매도하고 주주명부에서 빠질 때까지도 2영업일 걸립니다. 그래서 26일 날 빠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100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식을 모조리 다 권리락일에 판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5주는 제가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신주를 청약하는데 그 가격이 싸다. 굉장히 현재 주가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이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주주명부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빠지는 데까지 업무 처리하는 그 기간이 2영업일 걸리기 때문에 권리락일 날 다 매도해 놓고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만 챙겨 놓고 다만 이 100주에 대한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져요. 수익. 그래서 지금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이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는요. 이스페타시스 투자 수익률이 지금 5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30% 수익 실현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8% 정도의 수익을 지금 가져가고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 이걸 매도를 얘기를 할지 말지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매매 주체들의 어떤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면서 그리고 ETF 자금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결정이 되면은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다 매도하고 15주만 딱 챙겨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 가격이 나왔을 때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주에 대한 자금에 대한 납입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 뭐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이런 리포트들 최근에 기업 설명회 끝나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게 나왔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성장하게 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의 또 실적 발표랑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언급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발언들이 또 있을까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저희가 투자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본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거를 투자에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 제가 영상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다 언급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보 내용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 이 부분만 내리시면 됩니다. 정보는 제가 다 제공하니까요. 그래서 권리락일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의 어떤 추이나 움직임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다만 24일은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권리락일 이후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의 어떤 상황에 맞춘 어떤 대응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권리락일에는 변동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하더라도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챙겨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 실현에 대한 압박, 욕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긴다. 그런 날이 이제 권리락일이나 권리락일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권리락 기준주가 공시될 거예요. 권리락 기준주가. 그래서 이 기준주가도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혹시라도 착시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권리락 기준주가와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있지 않나 이 부분 체크해 봐야 되고요. 20일 날은 1차 발행 가격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그 기산일입니다. 제가 간으로 계산한 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1차 발행 가격 계산하는 거 제가 엑셀로 만든 계산식입니다. 실제로 계산식이 나와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계산식대로 뭐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한 화면에 보면서 그리고 주가에 대한 데이터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이거 필요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오늘까지 해서 32,950원 나왔어요.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26.56%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튀잖아요. 그러면 요 차이가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열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락 기준주가도 지금 가안으로 계산해 보면은요 45,000원 나와요. 착시 현상이라고 보면 2.99% 정도 차이 나서 권리락 기준주가에 대한 착시 현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상증자 할 때 이게 크잖아요. 그래서 1대1 무상증자다라고 하면은 권리락일에 이게 주가가 2분의 1 토막으로 돼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만약에 발행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늘어나는 주식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면 이 착시 효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페타시스는 할인율도 15% 그리고 최초 대비해 가지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 1,000만 주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은 1차 발행 가격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와야 그리고 2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돼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계산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1차 발행 가격이 산출이 되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2차 발행 가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1차도 중요하고 2차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첫 번째 계산이 뭐냐면 확정 발행 가격 나올 때 1차와 2차 중에 낮은 거 골라야 됩니다. 낮은 거. 그래서 1차가 높게 나와야 2차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거고, 이때 또 회사가 호재성 어떤 보도자료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기업 설명회 한 거, 그리고 리포트들 나오는 거, 이 부분 다분히 전략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발행하는 주식 수가 1,000만 주 정도 되잖아요. 그 1,000만 주 정도 되는 데 있어서 확정적으로 발행되는 그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달라져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1,000만 주 발행하는 거, 만약에 내가 처음에 공시할 때 2,500억 조달을 예상했는데 이게 3,000억이 조달이 돼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스케줄들을 짜고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와야 2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오게 됐을 때 1차 발행 가격이 선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왔는데 2차 발행 가격이 1차 발행 가격보다 낮아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2차 발행 가격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1차와 2차 중에 낮은 걸 골라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1차가 나오고 2차가 나오는 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와야 2차 발행 가격을 높이고 그 다음에 1차 발행 가격을 선택될 수 있는 이런 계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가 이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에코핸드링 케이스로 말씀드렸습니다. 60% 차이 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매도 압력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JLK도 제가 계산했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50%까지 차이가 난다 이러면은 시장에서 매도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 JLK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계산하면서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제가 멤버십 채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멤버십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영상을 찍게 돼요. 그래서 멤버십 채널이 좀 한 발 빠르고 대응이 끝난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근본적인 업무에서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 운영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영상에서 많은 걸 담아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직접적인 언급,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영상에서보다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멤버십 채널에서 말씀드린다. 이 부분을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오늘까지는 32,950원 나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부분 나오고, 2차 발행 가격, 확정 발행 가격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제가 빠르면은 일주일 전에 먼저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 그래서 미리 대응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예전에 에코프로 BM을 제가 유상증자 그 확정 발행 가격을 약 일주일 전에 먼저 예상을 해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ETF 관련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ETF 퇴직연금이나 아니면은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계좌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계정에서도 사고 팔 수가 있고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ETF도 제가 매수를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그리고 또 금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금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때 안전자산, 위험자산 회피 용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달러 자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저희가 리스크 해지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ETF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ETF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힘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ETF 시장 통계 월별로 나오는 거 보면은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코스피 대비해서 ETF 일평균 거래대금, 하루 평균 거래대금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코스피에서 거래되는 대금 대비해 가지고 ETF에서 거래되는 그 금액 자체가 지금 3조 7,490억 원이에요. 코스피에서 1월 달, 올해 1월 달에 9조 6,178억 원인데 이게 하루입니다. 하루. 그런데
많게는 40%, 1월 달 같은 경우도 39%, ETF의 어떤 거래 규모 단위가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거의 뭐 40%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매수하기도 하지만 ETF를 통해서 기초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그런 규모들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ETF 시장을 통해서 기초자산, 특히나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요, 금융투자에서 왜 저렇게 나왔지라고 하는 부분들 어느 정도의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페타시스가 어떤 ETF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비중은 어느 정도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비중이 0.1%밖에 차지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ETF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비중이 뭐 15.18%, 7.87, 7.85,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봐요. 그래서 한 4.95 정도? 그래서 이 4%대까지는 조금 보는 편인데, 이러한 ETF들이 이스페타시스를 기초자산으로 편입시켜 놓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해를 돕는다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ETF가 있습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요, 펀드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펀드와 주식의 중간적인 성격이에요. 이 펀드를 시장에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펀드를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펀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SK 하이닉스 아니면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이 편입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A라는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펀드들 중에서 ETF 말고 공모 펀드의 시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 펀드나 보험사의 변액보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이나 이런 쪽에서 ETF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코스피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규모의 ETF의 비중, 이런 것들도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연금에 대한 자산들이에요. 연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연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뭐 펀드를 여러 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펀드들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기초 자산들, 만약에 이 연금 계좌 안에서 A라는 펀드가 있는데 B라는 펀드로 변경이 된다. 그런데 이게 2차 전지였다. 그리고 이게 B가 AI 반도체 핵심 장비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여기 이스페타시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일로 넘어가는 자금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은 그 ETF의 신규 설정, 다시 말해서 신규로 설정하려면은 이 기초 자산들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펀드로 바꿔가지고 여기 연금 자금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공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공시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운영사별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올라오는 부분들 집계하면서 지금 추이가 어떠냐, 그래서 돈이 계속 몰리고 있느냐. 그래서 KRX 금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금 몰렸죠. 그래서 신규 설정 계속 늘어나고, 지금 이 ETF 중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이죠.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는 AI 반도체 핵심 장비, 이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10만 좌 이제 설정되고 5만 좌 환매되면서 순증하는 거죠. 5만 좌가 순증하는 겁니다. 5만 좌 이 순증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스페타시스가 포함되어 있는 비중만큼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 추이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추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자금 유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신규 설정이 ETF에서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기초 자산을 매수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어떤 펀드 하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모 펀드 붐 일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초반 같은 경우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어떤 펀드들, 그래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좋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차화정 날라가고, 그럴 때 이제 삼성그룹주 펀드 막 진짜 공모 펀드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공모 펀드에서 담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시처럼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잘 돼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펀드 같은 경우 가지고 있던 개별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펀드 설정액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 개별 종목을 자꾸 사야 되는 거죠. 펀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초 자산을 자꾸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ETF 시장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요, 이런 ETF들이 추종하는 그 지수들이 있습니다. 지수. 그 지수가 어떻게 이제 리밸런싱이 되고 정기적으로 종목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저런 걸로 보시면 돼요. MSCI 이 지수에 편출되는 종목 이 주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편출되면서 패시브 자금 이제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되면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이 이스페타시스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4월 달 같은 경우는 정기 변경이다. 그리고 또 특별 변경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할 때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멤버십 채널에서는 딱 이 내용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많은 내용들 말고요. 1월 6일 날 제가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 이 부분 보시면은요, 제가 어떤 식으로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멤버십 채널에서는 이스페타시스 유증 이시로 11월 12일 최초 매수 의견 드렸다. 그리고 14일, 18일, 12월 2일 총 3회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12월 3일 주가 올라갔었을 때 15% 정도 부분 수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또 다시 추가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날 전량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량 매도 의견 드린다. 왜냐하면은 이날이 1월 6일이고 25년 1월 7일 내일 소액주주 연대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공시 규정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유증철회나 제2호 인수철회 아니면은 계약의 해제 관련된 결정이 있다면요, 사측에서 공시 내면 그만입니다. 공시 이때 안 나왔거든요. 공시 안 나온 상태에서 이스페타시스가 소액주주 연대와의 면담을 하는 이유는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 2번이나 반려를 했잖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제2호 인수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반려에서는 소액주주나 이 주주들을 이해시키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냐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안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이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이 공시 규정하고는 아예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해서 제가 1월 6일 날 전량 매도하고 이 날짜에 기사가 그렇게 나왔죠. 유상증자 그리고 제2호 인수 관련된 부분 그냥 예정대로 하겠다라는 기사 나오면서 주가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콕 집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러한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은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설명란 있습니다. 설명란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 제가 이렇게 다 글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명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찾아뵐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